영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설국열차 등 여러 명작을 만든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올해 9월에 나왔었는데요. 전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아들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라 도저히 영화관에 갈 시간은 없어서 아직 보진 못했지만 호불호가 갈리긴 해도 제 주변 분들은 대체로 재밌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중 유만수로 나오는 배우 이병헌이 다니던 제지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못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해 경쟁자들을 알아낸 뒤 그들을 직접 처리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줄거리만 봐도 꽤나 특이한데 원작 소설인 DX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디테일과 심리적 긴장까지 더해 더욱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이 소식을 인스타그램 광고도 아니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한 펍의 게시물을 통해 알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대 입구 근처의 펍 링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포스터가 바로 이곳 링고에서 촬영한 어쩔 수가 없다의 한 장면인데요. 여긴 펍 중에도 특별히 맥주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맥주쟁이들의 집합소인 만큼 독일의 유명 밀맥주를 비롯해 맥덕의 끝인 람빅, 미국의 여러 크래프트 맥주 등 정말 맥주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도원 맥주 라트라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의 끝판왕이라는 박찬욱 감독이 왜 수많은 맥주 중에 수도원 맥주를 골랐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라트라페를 골랐을지, 비록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스포일러 리뷰는 여러 번 봐서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영화의 스포일러 없이 라트라페의 역사와 라트라페의 맥주 4종 소개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라트라페가 수도원 맥주라고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우선 수도원 맥주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수도원 맥주는 말 그대로 수도원 내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수도원에서 만든다고 무조건 수도원 맥주로 인증받는 건 아닌데 국제 트라피스트 협회인 인터내셔널 트라피스트 어소시에이션 일명 ITA에서 어센틱 트라피스트 프로덕트라는 ATP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수도원 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TP를 받는 기준은 보통 3가지인데 먼저 철저히 수도원 내에서만 생산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노동자는 고용할 수 있지만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수도사들의 감독하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라트라페에서 발목을 잡힌 부분이기도 한 비영리 목적인데요.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수도원의 운영과 수도사들의 생계 이상이 된다면 남은 수익은 자선사업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ATP 인증을 받은 수도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맥주는 총 11곳의 수도원이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시메이나 로슈포르도 정말 괜찮은 맥주인데 이건 또 기회가 됐을 때 설명하도록 하고, 라트라페의 시작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보면 원래 프랑스에 자리하고 있던 라트라페 수도원은 1881년에 반성직자 주의에 의해 추방되게 됩니다. 추방당한 수도사들은 네덜란드의 국왕 킹 빌럼 2세가 틸부르그 지역에 무상으로 피난처를 제공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라고 알고 있었고 본사 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찾다 보니 킹 빌럼 2세는 1849년 3월 17일에 사망했는데 어떻게 1881년에 피난처를 제공한 건지 예토전생이라도 한 건지 한참을 찾아봐도 안 나와서 아마 다음 왕인 빌럼 3세의 즉위기간이 1890년까지니까 3세가 피난처를 제공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이때 지은 코닝슈벤 수도원이 지금의 라트라페를 만들고 있는 브루어리이자 지금까지도 실제 수도사들이 수행하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기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양을 키워 자급자족하려고 했으나 척박한 땅에서 농사나 축사는 원활하지 않았고 정착 3년 뒤인 1884년 이시도르 형제가 맥주 양조를 배운 후부터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맥주의 판매량으로 양조장을 설립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1894년에 새로운 수도원까지 건설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따가 마셔볼 4종류의 맥주 중 하나가 라트라페 이시도르입니다. 그만큼 이시도르 형제가 라트라페 맥주 양조의 기초를 잡고 라트라페를 성장시킨 주축이 된 인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라트라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는데요. 수도원과 브루어리 증축은 기본이고 맥주 외에도 잼, 치즈, 빵, 초콜릿 등을 판매할 정도로 수도원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맥주의 수요와 생산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라트라페는 1969년에 스텔라 아르투아와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스텔라에서 인력을 보내주고 라트라페는 기술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때까진 참 좋았는데 스텔라와 10년간의 협력이 끝난 1979년 이후부터 문제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수도사들의 고령화 때문에 점점 생산량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맥주 양조에 수도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1989년에 현대식 설비로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하지만 맥주 양조를 지속하는 피로감을 덜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1년에 라트라페 하면 가장 유명한 라트라페 쿼드루펠이 나오면서 정말 세계적인 맥주가 되는데요. 때문에 더욱 생산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라트라페는 결국 1999년 네덜란드 맥주 기업 바바리아의 생산 위탁을 맡기게 되면서 수도원 인증 마크인 ATP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가 없는 수도사들의 고령화와 생산력이 이유였어도 지나치게 수익을 쫓는 듯한 모습과 ATP의 규칙 중 하나인 수도원 내에서만 생산한다 라는 규칙에서 벗어난 이상 라트라페의 ATP 자격 박탈은 ITA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2005년엔 서로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ATP 인증을 되살려줍니다. 때문에 수도원 맥주 중에 유일하게 라트라페만 코닝슈벤 수도원과 네덜란드 바바리아 브루어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한다는 두 번째 규칙은 잘 지켜 양조 최고 관리자는 항상 수도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라트라페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고, 그럼 어떤 부분을 보고 제가 어쩔 수가 없다와 라트라페가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역사 설명하며 마지막에 말한 부분이 큰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트라페가 어쩔 수 없이 수도사의 고령화 문제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바바리아 브루어리와 계약을 했듯이 작중의 유만수도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집에서 아이들과 아내와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파악하고 처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닌데, 만수는 어쩔 수가 없다는 이유로 기행을 펼치는데요. 라트라페 맥주도 생산량을 줄이거나 본인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맥주를 만들어 갔다면 지금처럼 큰 기업이 되진 못했겠지만 수도원 맥주인데 ATP 인증이 박탈되는 오점을 남기진 않았을 겁니다. 재밌는 건 라트라페는 6년이 지난 2005년에 결국 생산량을 위해 계약한 바바리아 브루어리의 자회사를 만들고, 수도원 맥주 중 유일하게 수도원 내에서만 맥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수도원 밖의 자회사에서 맥주를 만들어도 ATP 인증을 받는 어쩔 수가 없었던 선택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결말도 이것과 꽤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이 맥주가 영화에 등장하는지 잘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냥 맥주 디자인이 이쁘거나 한 장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맥주병 디자인이라 고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워낙 맥주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트라페 맥주를 시음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준비한 라트라페는 데일리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라트라페 전용짠 패키지의 맥주들입니다. 라트라페 이시도르, 블론드, 트리펠, 쿼드루펠 이렇게 총 4병이고요. 라트라페는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총 11가지의 기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한 번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라트라페 3루즈라던가 블론드 스페셜 등 다양한 스페셜 맥주도 나오는 중인데, 당연히 모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4가지의 맥주만 테이스팅하면서 공유해드리고, 다른 추천할 만한 맥주도 몇 가지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음은 라트라페 이시도르인데요. 수도원 맥주 하면 듀벨, 트리펠, 쿼드루펠 이 3가지 스타일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판매도 가장 많이 되고 있어서 이시도르는 이번에 처음 마셔봤는데 마시자마자 박수부터 나왔습니다. 카라멜 몰트와 약간의 떫은 느낌, 설탕과 꽤 진한 쓴맛 등 다양한 팔레트들이 굉장히 조화로웠고요. 진한 몰트와 함께 약간 허브 뉘앙스도 있었는데, 라트라페 한 번도 안 드셔보셨던 다른 라인업을 드셔보셨던 이시도르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좋은 맥주였습니다. 다음으론 라트라페 블론드인 데요. 이건 따자마자 바나나 향이 엄청나게 잘 느껴졌습니다. 바나나 향이 아주 그냥. 맛이 복잡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향신료 뉘앙스가 강했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는데 적당한 단맛이 향신료와 스파이시함의 중간을 잘 잡아줘서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바나나 뉘앙스는 독일의 밀맥주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아마 독일 밀맥주에서 사용하는 효모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간혹 독일 밀맥주에서 밀이 들어가서 바나나 향이 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 독일 밀맥주인 바이젠에서 사용하는 W68이나 WB06 효모를 사용하면 이런 바나나와 정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론 좋았지만 향신료 느낌이 처음이라며 호불호가 꽤 있는 편이니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 중엔 조금 도전적인 것도 괜찮다 하시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원 맥주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트리펠인데요. 라트라페의 트리펠은 엄청나게 대중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꽃과 꿀, 메가와 알싸한 매운맛, 캔디스러운 뉘앙스 등 트리펠 하면 대체로 갖춘 맛들이 잘 느껴지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덜 달고 쓴맛이 강조되는 편이라 트리펠 진짜 마시기 편하대 라고 생각하고 마신다면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라트라페의 트리펠은 이렇구나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트리펠이라는 스타일은 수도원 맥주가 아니더라도 꽤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트리펠이 완전히 처음이시라면 라트라페의 트리펠보단 세인트 버나두스의 트리펠이나 트리펠 까르멜리엇 같은 좀 더 편하고 달달한 트리펠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트라페 하면 꼭 마셔봐야 하는 커두르펠인데요. 매우 진한 메가와 카라멜, 비스킷의 고소함과 알싸한 타격감, 허브 뉘앙스와 베리류의 조화는 라트라페가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해되는 아주 훌륭한 조화였습니다. 라트라페의 맥주들 모두 맛있는 맥주이지만 라트라페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단연 커두르펠을 고를 만큼 너무나 맛있는 맥주였고요. 오늘 마셔보진 않았지만 두 가지 정도 더 추천드리자면 수도원 맥주의 기본인 듀벨과 쓰리루즈를 추천드립니다. 듀벨, 트리펠, 커두르펠은 수도원 맥주 하면 꼭 다뤄봐야 하는 맥주들이라 만약 저처럼 잔 세트로 구매하셨다면 듀벨은 따로 바테샵에서 하나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쓰리루즈는 한정판으로 나온 맥주인데 이게 라트라페 140주년 기념 맥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듀벨 스타일인데 메가와 말린 과일 뉘앙스, 은은하게 느껴지는 스파이시함과 달달함 등 직관적으로 맛있어서 한정판인 제품답게 그냥 보인다면 바로 집어와도 될 정도로 좋은 맥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주시는 7,910명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는 오프너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